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전략을 중국 텐센트에 매각했다라고 해댄 소식에 SM이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그 상승폭들이 줄어들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대웅에 대해서 올해 1분기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의 견조한 실적을 기반으로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이후 주요 자회사의 생산 거점이 완성되면서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제시했고요. 현재 대웅의 주가는 19,000원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이 OLED 소재 기업인 P&H테크가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은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5,500원 선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현재는 약보합 상승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수요일 시장도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포착이 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수의 흐름부터 바로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과 비슷하게 계속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2,670포인트를 나타내면서 1.2% 상승하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시초가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그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0.24%의 약보합 상승됩니다. 72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 보이는데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원 넘게 현재는 담아내는 게 확인이 되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또 기관도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요.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9,300억 원 현재 덜어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 617억 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은 덜어내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 상승률을 보자면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많은 수급들 몰린 거 확인이 됩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 또 눈에 띄는 건 반도체 투톱과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상승일 텐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좋은 또 성적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다양한 시장의 기대감들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큰 폭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급등이 좀 있기도 했었고 또 국내 배터리사들이 LFP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에 KB금융이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지는 거 확인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 6%의 낙폭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앞서서 제가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9%나 상승을 합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7%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요. 알테오젠은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렸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2%의 낙폭세를 그려내고요. 펩트론도 2% 하락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는 약보합 상승 나타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까지의 변동성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투자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마감 시장 저희와 함께 마무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작은 SCTV의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을 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은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내려도 내린 게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1%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7%, 뭐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좀 많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올라가는 시장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갔었죠.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소비 지수부터 해서 소비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지표도 잘 나오고 실적 개선 기대감들도 있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조업도 뭐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개선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어떤 기대감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본투표죠.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면은 이제 정권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정치 공백이 해소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그 나라에 활력이 돌게 되겠죠. 아무래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는 굉장한 재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재료들이 튀어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만들어질지는 까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대선 대통령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국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역시나 바로 관세 협상 이야기들이 좀 돌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증시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만 딱 봤을 때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논스톱으로 거의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조정이 좀 있어야 쉬어야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정이 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조금 불안불안한 형태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전 대선 끝난 다음에 또는 지금 대선 전에 약간 소폭 하락으로 조정이 좀 들어간다던가 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베팅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관망세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는 하반기 쪽에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쪽이 약간 안 좋아 보인다. 뭐 2차 전지 쪽도 좀 안 좋아 보인다는 뉴스와 함께 다시 생각 한번 해보면은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반기라고 한다면은 사실 하반기가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하반기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하반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여름과 가을 정도에 그 여름 가을 정도쯤에 상승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겨울부터는 또 완전히 추운 그 주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지만 2차전지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따라 붙는다거나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던가 추가 매수 타이밍 뭐 이렇게 할 만한 건 아닌데 지금 반등이 나간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 브레이크, 제동을 걸어주는 거다. 더 이상 하락하지 마라 라고 제동을 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2차전지 잘만 어루만지면 내가 탈출할 수 있겠다라고 관점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역시나 지금 바닥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잘 어루만지면서 대선 이후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5월 그리고 6월 달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 지금 이제 공약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복지라던가 뭐 정치 싸움이라던가 이런 내용들보다는 진짜 AI 투자라든지 뭐 재생에너지라던가 원전 투자라던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모든 대선 후보들이 거의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부터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경제 살리려고 하면 지금 힘든 기업들 다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고 화학도 무너지고 있고 2차전지 무너지고 있고 반도체 무너지고 있고 자동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업종도 지금은 정부의 수혜, 정부의 지원 정책 없이는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우리 핵심 산업 쪽에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하고요. 테마주에 접근하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 강자들이죠. 뭐 반도체 하면 딱 그냥 생각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자동차 하면 딱 생각나는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기업들 있죠. 그런 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들 짚어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올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자동차 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수소차 쪽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네. 시동은 걸렸는데 운전자가 없다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시동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아,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수소차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기차를 생각하게 되면은 뭐 이제 리튬 배터리 자동차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충전기 딱 꽂고. 근데 타보시면 알지만 좀 불편해요. 일단은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고 좀 제약 요소들이 아직까지도 많죠. 뭐 물론 지금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데 전기차 충전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편한 게 이제 충전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달릴 수 있는 그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온도에 따라 가지고 역시나 또 주행 거리가 좀 달라진다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전기차를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막 만들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수소차를 현대차가 원래 엄청 힘을 실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수소 만들겠다 해서 뚝심 있게 현대차 쪽에서 수소 전기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수소 전기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소를 원료로 하는 겁니다. 수소를 원료로 넣고 그 산소랑 만나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만날 때 생기는 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생기는지 공학적으로는 저희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이 원료로 나오고 그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걸로 인해서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원료는 전기 충전이 아니라 수소만 충전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수소 충전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상암동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수소차를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역시나 충전을 어디서 하냐라는 생각과 역시나 그것도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시동에 안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수소차가요, 이제 상용화가 되려고 하거나 그리고 판매가 점점 많이 이렇게 증가되려고 한다면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 구축하려면요, 법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가 없죠. 그러니까 시동이 걸릴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시동을 꺼버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2018년, 19년 때 현대차에서 팔고 있던 수소차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서 판매량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 기관부터 해가지고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차 인프라가 많이 이렇게 확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반드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거 앞으로 안 될 겁니까? 라고 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쪽으로 저는 반드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많은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전기 부족하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이 전기 부족한 거 어디서 해결할 거냐라고 하다 보니까 태양력이니 풍력이니 뭐 원자력이니 하고 있지만 지금 인간이 쓰고 있는 전력 소모는 점점 증가하는데 자동차까지 전부 다 전기 충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전력량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전기를 따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게 그거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안에 휘발유로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발전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충전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결국 휘발유를 넣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동차를 충전해서 가는 상태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저는 연료로서 수소가 중요하다. 수소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인 것 같고 상용화만 된다면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수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 그 핵심에 현대차, 기아차가 있다 보니까 그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놓치긴 좀 아깝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다음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그런 쪽에 수소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1차, 2차, 3차 토론을 보면요. 수소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관점을 잘 잡고 본다면은 수소차가 지금은 판매량도 저조하고 별로지만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모아놓기에는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출발도 안 한 수소차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권에서도 좀 멀어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만큼 어떤 기업들을 조금 바라보면 좋을지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수소차 이야기하면 뭐 일진, 머시기 뭐 이런 이야기 들어있는 종목들 있죠. 그게 다 일진부터 있는 애들이 다 수소 쪽을 엮여있긴 하는데 저는 이런 중소형주들을 모아간다라고 보기에는요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수소차 대장은 현대차 빼고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 기아를 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 테마하면 굉장히 작은 종목들, 그냥 테마, 이름만 붙어 있거나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탄력이 좋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소액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에 큰 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큰 돈이 들어갔을 때 안정적인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수소차 뭐 엮이든 안 엮이든 수소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 핵심 기업은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현대차는 자동차를 다른 것도 많이 팔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자산들이 좀 들어가서 안전하게 모아간다거나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매수 타이밍을 굳이 찾는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모아간다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내려갈 때마다 더 살 것이고 오늘만 살 게 아니고 내일 또 살 것이고 한 달 뒤에 또 살 거고 그런 식으로 매수할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내려가는 관점에서도 겁먹지 말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현대차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인프라가 구축이 될지 안 될지는 정부가 들어서 봐야 정책 부분이 지원이 될지 안 될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가득하죠. 만약에 이야기 안 나오면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출이 안 나온단 말이죠. 수소테만 있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내 돈을 갖고 가져가는데 이야기 안 나와서 주가가 막 10%, 20%, 30%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무서워서 못 가져갑니다. 근데 현대차는 어때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소차 관련주를 꼭 모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중소형 테마보다는 이런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비중을 실어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랑 기아차랑 중에서는 뭐가 낫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아가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테마긴 하고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요. 기아가 훨씬 더 탄력이 좋죠. 그래서 이제 기아 쪽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탄력을 챙겨갈 수 있고 안정성을 좀 챙겨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모아가는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바구니 정도에 넣어놓을 만한 테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매수의 타이밍들은 우리가 다시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소 산업 쪽으로 좀 봤을 때 그 수소 산업의 견제 대상이 이제 중국과 일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뭐 한 업종만 놔둬놓고 중국이 견제 대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산업이 다 그렇죠. 중국에게 지금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소차만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한때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으로 원탑으로 수소차를 만들어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국은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다시 말하지만 정책이 이게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아무래도 정책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한 일당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자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부 지원이 밀어주다 보니까 역시나 중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부터 해서 수소차 판매량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한 산업을 키우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정부의 체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AI 지원을 해야 된다. AI가 지금 미국 다음 중국인데 사실은 또 중국 다음 미국인가. 이거에 지금 논쟁이 있을 정도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등한시되고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R&D 비용 이거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사실 수소차 테마라는 것이 산업이 커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에 그냥 밀려가지고 묻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는 정부 쪽에서 보호를 해주면서 키워나가는 전략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수소차 테마는 아직까지는 매수할 만하다라고 하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대선 이후에 이제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뭐 투자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라던가 또는 앞으로 자기 정부에서 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런 이쪽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투자를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어떤 뉘앙스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쯤 이렇게 모아간다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화학업종들처럼 지금 화학업종 완전히 그냥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 태양광 패널, 화학업종 이런 것처럼 수소차도 어쩌면 묻힐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을 갖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현대차에 관해서도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매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현대차를 지금 매수하기엔 적기는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이 좀 적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은 또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예. 조금 한번 그거는 사실 네. 시기를 맞춰간다는 거는요,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 거고요. 예.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자리를 잡기도 아직 좀 멀었다 생각이 들고요.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환율 이익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환율이 요즘 떨어지고 있다, 이런 요소들과 관세 이야기들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당연히 현대차는 위험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주가가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선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일단 정부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좀 돌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월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엔 좀 자리를 잡겠죠. 이런저런 자리를 잡고 관세부터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기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 것은 관세 협상 때 7월 정도 안에 이제 7월까지 모든 협상들을 유예시켜 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들어가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월까지 협상을 할 때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첫 번째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잘 풀려 나간다면 그때부터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7월 달이 일단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7월 이후에 이제는 이제 어떤 정책이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선순위로 수소차 이야기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이야기가 잘 나오고 난 다음에서야 바닥을 잡는 거지 수소차 이야기는 사실 반도체 살려야 되지, 화학 살려야 되지, 지금 조선 잘 되고 있는 거 살려야 되고 원자력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많은 테마들을 살려야 되고요. 지금 자영업자도 살려야 되고 살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는 사실 투자 관점이라 보니까 이제 내정부터 조금 안정화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릴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해준 다음에 야 우리 미래 먹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AI 센터라든지 수소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도로 갈 것 같아서 7월에 핵심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 9월, 10월쯤 됐을 때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주가가 박살이 나는 형태로 뭔가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또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7월 이후에 아무 이야기 없다가 그냥 주가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오느냐 그런 핵심 포인트들이 저는 매수 포인트라 보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야기 잘 나온다면은 7월 이후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지켜보시다가 자리를 좀 잡아줄 때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대 자리를 잡아줄 때 그때 우리가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야기가 좀 안 나왔다 그러면 한 15만 원 내지 12만 원까지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박앤세일이죠. 그런 걸 이제 잡아놓고 기다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우 좋은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주가 폭락이 나온다면 금상첨화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쪽에 관한 매수 전략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도 섹터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시장 확장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량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실적도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뷰티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생활 11년을 했는데요. 네. 11년 하면서 제가 살면서 들은 욕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11년 동안에. 그 왜 많이 들었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항상 많이 해왔는데요. 화장품 업종도 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2023년에 2차 전지 막 날아가고 할 때 제가 2차 전지는 개미 무덤 될 거다. 그거 사지 마라. 그거 사면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대신에 화장품 업종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품 업종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2차 전지 관련 카페 보면 제 욕이 많이 있거든요. 네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뭘 알아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 또 토론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또 욕이 있어요. 중국의 매출이 안 나오는데 중국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이런 게 올라가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왜 중국에만 자꾸 의존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뭐 한국 콜마와 같은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은데 왜 그런 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매출이 안 나오면 거기서 사업을 접을 거라 생각을 하느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회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활로를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거기도 월급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활로를 찾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 안 좋다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난 받을 때마다 내 생각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점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한참 붐이었을 때 방송에서 전부 다 찬양할 때 저만 안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화장품은 아직은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방송에서 좋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면은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당시에 2023년 그 당시에 사놨던 분들이 즐기면서 언제 매도할까 타이밍을 잡는 게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화장품 업종이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중국 때문에 안 팔린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 시장만 겨냥을 했지만 코로나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넷플릭스 나왔던 오징어 게임.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이런 국가구나 저런 국가구나 하면서 한국의 뷰티부터 해서 한국 화장법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색조 화장품이 없대요. 외국에는 굉장히 단조롭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색조가 엄청나게 많죠. 저도 막 화장품 보면은 전부 다 같은 빨간색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들과 이런 색조 화장품들로 한국 코리아식의 이제 K-뷰티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뻐 보인다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안 팔리는 거는 둘째 치고 야 이제 같은 아시아인이 아니다. 전 세계가 한국 화장품을 원한다 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세가요. 마치 2차 전지 때랑 똑같지 않나요? 2차 전지 때도 한국이 제일 잘 나간다 했는데 잘 나가다가 주가는 우후죽순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반기까지 해서요. 그러면 그 상승세에 여러분들은 매도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약간 중소형주들이 그렇겠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올라갔던 기업들이 조정을 크게 받는다거나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전망을 또 전문가님 미리 짚어주신 바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또 뒤늦게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최근 시장 들어서는 약간의 또 소강 상태도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업적인 측면으로 좀 덜 오른 그런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좀 힌트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대놓고 본다면 한국 콜마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저점 대비해서 3만 원인데 지금 8만 원까지 올라와서 많이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어요. 700억 벌다가 2,600억 버니까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을 본다면요. 얘도 지금 2,000억 벌다가 4,000억을 벌거든요.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저점인 10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13만 원까지밖에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대놓고 본다면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물론 한국 콜마가 생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수혜가 됐지만 저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대형주로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주들은 사실 이제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대형주만 자꾸 언급을 드리냐면 중소형주들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좋아요. 오늘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는데 아니 타이밍이 수요일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오늘 추천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대형주들은 타이밍보다는 얼마나 내가 싸게 많이 모아갈 수 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직장인분들도 내가 월급날이 만약에 25일이다. 25일에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싸면 그냥 그 적금 넣을 바에 그냥 이걸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매월, 시간. 날때마다 그런 식으로 모아가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시세를 많이 내지는 않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화장품의 상승,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 어떤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3도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들도 대작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K 이제 트렌드가 많이 자리 잡혀 나가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해외로 많이 침투가 될 겁니다. 한참 고점일 때는 사면 안 되고 접근해서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세는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는 모아가기에는 저는 괜찮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또 시장의 이야기들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2,669포인트에서 마감 지었고 코스닥은 729포인트 나타냈습니다. 오늘 기관 쪽의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세가 좀 큰 폭으로 들어왔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내일 시장 전략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SCTV 김성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 브리핑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코스피는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오늘은 기관이 많은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하루였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2,700포인트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2,692포인트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특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위로 윗꼬리를 길게 준 채로 코스피는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했을 때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약세를 보였고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약한 상태였고 단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이 오전까지는 잘 들어오다가 코스닥에서는 오후에 다시금 매도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수급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해가지고서 굉장히 힘들었던 2차 전지가 이제 오늘 들어와서 상당히 강한 반등을 줬다라는 거, 이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이 약간은 쉬어가고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그 저평가되어 있던 쪽으로 해서 상당히 자금들이 어느 정도 쏠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 결과 상당히 그 키 맞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였다. 오늘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손실을 보고 있던 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하루입니다. 네. 키 맞추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도 양지수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7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마감이 된 부분들도요. 우리 시장에 좀 투심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뉴욕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또 간밤에는 급등의 모습들, 시원하게 또 상승의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게 차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자리를 봤을 때는 그래도 다시금 이제 이전에 있던 그 저항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즉 아주 단기간이지만 현재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 지수, 즉 다우존스, 그다음 나스닥,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아주 이제 작지만 횡보하는 라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내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이던스 자체는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컨센서스, 쉽게 얘기해서 그 다른 기관들, 투자 기관들이 과연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과연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새벽에 급등했던 이 뉴욕 증시가 사실은 오늘 저녁에 지나고 나서, 즉 내일 새벽이 됐을 때 다시금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합의를 완전하게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증시를 흔들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중국과 연계가 되어 있던 2차 전지 역시도 이제 겨우 잠깐 불씨가 올라왔던 것이 다시금 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시금 시장의 상승의 기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얘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가이던스가 나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젠슨 황이 직접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여러 가지 AI에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레벨별로, 쉽게 해서 국가별로, 그다음에 레벨별로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AI 칩셋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수요는 넘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주가는 탄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던 주가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전에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미국의 투자 회사들, 그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M7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물량들을 덜어내는 중이었고 이미 버크셔 하드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아폴로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절반 이상의 그 M7 기업들의 비중을 줄여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멋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좀 장기간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그걸 봐야 되냐면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에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전문가님의 견해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시장을 이기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뉴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요.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도 저희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면세, 병영, 유통주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쪽 섹터에 관한 상승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세계 백화점에서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한 미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요. 이른바 유통업계에서는 큰 손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한번 짚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주가 연초 대비해서 쏙 올라왔습니다. 생존 전략이 통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동안 연말까지 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던 그리고 그야말로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그 백화점주들 알고 있는 신세계부터 해가지고 롯데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렇게 보통 이제 3대 백화점이라 그러죠. 이들이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상승이 들어오고 있다. 즉 바닥을 잡고 반전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는 주가가 이제는 거의 저평가 구간을 지나가서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딥바잉, 쉽게 얘기해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모두가 평가를 하는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지주사였던 롯데쇼핑부터 해가지고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이외에도 하나갤러리아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역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불경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까라는 게 가장 그 이상한 부분이면서 또 의문인 그런 부분인데 자, 그동안에는 너무나 안 좋았던 실적들이 이제 초반이 이제 2025년에 들어오면서 자구책을 가져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자금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자금을 융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또 이제 데리고 오는 즉 외국인들을 그만큼 많이 데리고 오는 것들이 주요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큰 손들 그래도 있는 분들 중에서 큰 손 고객들을 잘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와중에도 VIP들은 매출을 그래도 잘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써주니까 참으로 고맙게 여겨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상의 그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VIP 대상으로 여러 가지 미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포인트 많이 쌓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여러 그 중요한 셰프들 이제 데리고 올 테니까 한 9가지 정도 식당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드세요. 이런 그 서비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그 명품관 같은 데다가 중요한 미술 전시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VIP 고객 한정 서비스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좀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또 내수 진작에서 봤을 때는
그 분야, 쉽게 해서 그 명품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럭셔리로 넘어가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섹터가 완전히 확연하게 갈라지고 이 두 개가 그 중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동안에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받쳐주고 있던 코스코라든가 아니면 월마트 같은 이런 주가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는 그 이제는 서민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그 네트워크로 움직이던 그런 서민 위주의 유통은 상당히 조금 고전하는 반면에 그 이외에도 오히려 그 고가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더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조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아직 대선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수 진작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백화점 그다음에 유통가에는 상당히 많은 그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즉 2분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그런 그 소비가 일어나면서 이 좋은 그 2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신세계 백화점의 VIP 대상으로 하는 그 서비스 뉴스가 어떻게 또 증시와 연관이 되는 걸까에 관한 물음표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풀어주신 것처럼 백화점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올 초 대비해서 많게는 50% 이상 상승한 그런 기업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손이다라고 하죠. VIP에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요. 실적 바닥이 잡혔다라는 건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쪽 섹터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들도 이런 백화점주들의 상승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면세점은 지금 사실은 안 좋습니다. 아, 오히려 안 좋은 면세점은 좋지 않은데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백화점 자체에서 외국인들이 소비하는 그 자금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품목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정확히 얘기하면 면세점에서의 그 매출은 생각보다 늘지 않았던 반면에 오히려 백화점 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이젠 동남아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많은 그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여기서 소비하는 그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지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평일에도 이제 가끔씩 갈 때가 있는데 이 백화점을 갈 때가 있는데 가끔 가보면은 정말로 그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 매출들은 누가 받쳐주느냐 그랬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내수의 큰 손들도 물론 받쳐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역시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다. 즉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나면은 분명히 이 많은 외국인들이 또다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소비가 백화점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통주가 이제 올라갔고 백화점주들이 오른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섹터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아직까지 저점이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동안 해가지고 너무 과매도가 일어났다, 즉 오버솔드가 일어났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동안에서 그 유통업계가 이제는 온라인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 오프라인에서 돌아가는 이런 백화점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그 공포감이라 그러죠. 공포감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과매도가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연말까지 이어졌어요, 사실은. 연말까지 이런 과매도가 이뤄지다가 올 초부터 해서 서서히 이렇게 반전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통주는 지금 현재는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약간의 한두 개 정도의 그 저항대가 아직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저항대를 앞으로의 매출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동안에 어려웠던 유통들이 결국은 뭐냐면 현금 유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얼마나 변통해가지고서는 이것을 회전을 잘 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금 여력이 많이 생겼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고맙게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내수를 오히려 받쳐주는 그런 자리로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충분히 이 매물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는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저도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백화점 3사 중에 어떤 또 브랜드를 가장 지금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근데 백화점 3사 중에 있네요, 전문가님. 그래서 네. 최선호 기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선호 기업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오늘 가져온 종목은 현대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이 오늘 가장 최선호 기업으로 보고 있고, 원래는 이게 그 현대 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 부문에서 분할해서 나온 회사죠. 그래서 그 종목 이렇게 분할돼서 종목을 이제 새롭게 성장을 한 것인데, 현재 9개의 그 백화점, 15개의 아울렛, 그다음에 3개의 면세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복합 쇼핑몰이 지금 현재 그 지방에 출점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올해 그다음에 2027년까지 해가지고 세 개 정도의 복합 아울렛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그 공격적인 이런 그 영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2023년에 비했을 때 2024년이 적자를 거의 다 줄였어요. 예. 아주 약간의 적자만 만들고 거의 다 줄였습니다. 또 그만큼의 현금 여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해가지고 3년 차를 봤을 때는 순이익률이 증가를 해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이익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매출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그만큼 이제 벌어들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또다시 여신이 더 늘어나죠. 일반적으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매출이 결국은 여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이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졌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신의 현금 여력이 강화가 되면은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충분히 그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을 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가 자체도 예전에 비했을 때 저점을 지나서 대략 한 10%에서 12% 정도밖에는 상승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했습니다. 지금 최고점 대비했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아가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호 기업으로 현대백화점 선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보시면서요, 투자 전략으로 잘 흡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 시장 이후의 시장까지도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금통위 역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발빠른 전략들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내일 시장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